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한쪽에는 코스피가 5,6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축배를 듭니다. 증권사 앱을 열면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드디어 저평가를 탈출했다는 환호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개를 돌려 밖을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절규가 들리고 우리 동네 단골 식당은 어느새 임대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97%, 결국 1%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76%로 떨어지며 전 세계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인 22위를 기록했죠. 더 충격적인 건 27년 만에 일본한테 성장률을 추월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잔치 분위기인데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니, 이거 차트 조작 아니냐는 댓글이 달릴 법도 합니다. 오늘 인사이트원에서는 이 기묘한 괴리의 진짜 정체, 바로 지독한 K자형 양극화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반도체가 잘 팔려도 내 월급은 제자리인지 그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주식시장이 왜 저렇게 기분이 좋은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주식시장은 원래 미래를 사는 타임머신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엔진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냥 PC나 스마트폰의 조연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영화의 주연급으로 등극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도 내년에 보너스를 두둑히 받을 게 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할부를 끊어 차를 살 수 있죠? 주식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여도 투자자들은 내년엔 반도체 수출이 더 대박날 거야 라는 기대감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바닥을 기어도 주가는 최고치를 찍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식창을 끄고 현실 세계로 내려와 봅시다. 주식시장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위변제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국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돈입니다. 작년 기보가 대신 갚아준 빚이 무려 1조 4,258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이 1조 31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대위 변제율은 3년 연속 폭등해서 4.76%까지 치솟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엄이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말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아 도산하고 있으니 여기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대기업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직원과 자영업자들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는 소득 때문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못 버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 전체적인 내수 실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그 돈이 동네 정육점, 옷가게까지 흘러가지 않는 낙수 효과 실종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축제와 장례식이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데 주가만 오르는 기현상을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결국 그 대가로 초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는 이유도 사실 이때 푼 돈의 대가를 치르는 중인 겁니다. 두 번째,
1990년대 일본. 당시 일본은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GDP 성장은 완만했는데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올랐죠.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이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일본이 27년 만에 한국보다 높은 1.1%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그들이 오랜 기간 내실을 다져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실종된 상태에서 4분기 역성장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의 자산과 직결된 가장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미국에서 말 그대로 핵폭탄급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법원이 관세를 막아줬대 라고 잠시 기뻐하던 찰나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관세 2.0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거대한 폭풍인지 팩트 중심으로 뼈를 때려보겠습니다. 첫째, 대법원의 옐로 카드와 트럼프의 경기장 갈아엎기.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해보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 12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핑계로 전방위 관세를 때릴 근거로 삼았던 국제경제 비상권한법 IEEPA에 대해 대통령이 이 법으로 관세를 맘대로 부과하는 건 위법이다 라고 6대3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로 우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부과됐던 이른바 상호 관세가 순식간에 법적 근거를 잃고 무효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하고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이 춤을 출 뻔했죠. 실제로 트럼프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고 비꼬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그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한마디 던지더니 곧바로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대법원이 IEEPA는 안 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다른 법으로 때릴게 라며 경기장을 아예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둘째, 글로벌 10% 관세라는 더 독한 놈이 옵니다. 트럼프가 새로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 모든 대미 수출품에 일률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왜 더 무서운지 아시나요? 기존 IEEPA 관세는 국가별로 조율이라도 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엔 글로벌 관세입니다. 즉 예외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는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일시적으로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서명 후 단 3일 만에 발효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응책을 세울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죠. 트럼프는 경고합니다.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셋째, 150일간의 관세 종합 선물 세트 조사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치밀합니다. 일단 무역법 122조로 10% 관세를 즉시 때려놓고 이 관세가 유지되는 150일 동안 다른 법들을 총동원해 정밀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기반한 무역 확장법 232조, 세이프가드 무역법 201조, 불공정 무역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이 이름도 복잡한 법들을 다 뒤져서 궁극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아예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며 향후 몇 주 안에 추가 조치들이 쏟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곳간을 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죠. 넷째, 불확실성의 끝판왕 법정 공방과 경제적 타격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우리는 계속 때릴 거고 이미 낸 세금 환급 요구는 앞으로 수년간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JD 벤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명백한 무법 행위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상황을 보죠. 반도체가 AI 붐을 타고 잘 나간다지만 이런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과 법적 혼란이 겹치면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4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마당에 내수는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얼어붙어 있는데 유일한 돌파구인 수출마저 트럼프의 관세 꼼수에 가로막힌 꼴입니다. 코스피가 5,700을 찍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10% 글로벌 관세가 발효되는 3일 뒤부터 우리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축제가 끝난 뒤 날아올 청구서가 생각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는 뜻이죠. 역사는 말해줍니다. 정치적 야심이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시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관세 독주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법 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인데 왜 경제는 안 좋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지수는 미래 희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GDP는 현재의 절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수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내가 산 종목이 오른다고 해서 국가 경제 체력이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은 결국 금융권의 위기로 다시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언제든지 전이될 수 있습니다. 둘째, K자형 양극화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배가 뜨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수와 직결된 업종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심의 기업에 집중하되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역사의 반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물과 시장의 간극이 너무 벌어지면 언젠가는 만납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만나느냐, 실물이 올라와서 만나느냐, 우리는 그 지점을 예측하는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표가 최악일 때 누군가는 절망하지만 역사를 아는 투자자는 그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눈물이 멈추고 그 온기가 코스피의 숫자만큼 우리 지갑에도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스피 5,700 시대, 여러분은 축제의 주인공이신가요? 아니면 그 뒤에 그림자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내일의 기회로 인사이트원이었습니다.